안녕하세요. 예, 서초구에서 도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인화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교실에서 주제를 슬기로운 건물 짓기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고 하실 때 무엇을 지어야 할까 이런 고민부터 하시죠. 만약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토지주라든가 건물주라든가 하신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또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할 텐데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0년 늙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면 10년 늙는 것이 아니라 10년 젊어지는 그런 슬기로운 건물 짓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용기가 안 나서 정말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특히 큰 건축물이나 큰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보신 경험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시행자라든지 그런 분들께 의뢰를 해서 했을 텐데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저는 부동산 개발을 사람이 도시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가치를 찾는 것이 부동산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것에 따라서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양식이 바뀌거든요. 그런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공존해서 살아가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짤막하게 부동산 개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도원건축사 사무소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는 부동산학 박사학위와 경영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이제 조금씩 도시계획 쪽이나 건축 쪽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에서 석박사 과정의 겸임 교수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했던 거를 제가 몇 편을 그냥 보기 좋은 것들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규모 건축의 작은 부분들이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한옥이라던가 아니면 조그만 연수원이라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있고 할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근생 건물들을 저희가 한번 해서 지어본 그런 건물들이에요. 물론 이제 건축주는 따로 있지만 저희가 이제 건축주와 많은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시 미관에서도 조금 뛰어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좀 괜찮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지었던 한 6층 정도, 5, 6층 정도의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가끔 이제 턴키를 하는데요. 이제 건설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디자인 경쟁을 하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좀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층 건축물에서 이제 오피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그런 건축물들을 좀 잠깐 실어봤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는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있는 것처럼 건축물도 그런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맨 처음에 건축물이 대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처음에 태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확보를 하고요. 대지를 확보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이 설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관에 저희가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인허가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적법하게 잘 되어 있는지, 또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미관적으로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의 그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무언가를 짓고자 할 때는 사실 돈이 필요해요. 참 부정하고 싶은, 가끔은 부정하고 싶은 그런 거지만 없이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서 이것을 다 허락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해 가면서 이제 금융권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금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마련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인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게 그 도급을 주고 이제 그 정말로 건물을 짓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건물이 다 짓고 나면 또 우리가 이게 잘 그 도면대로 잘 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면대로 잘 되었는지, 그런 인허가대로 되었는지, 그런 이제 다시 그 사용 승인을 받는, 그런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승인까지 받게 되면 이제 건물을 다 지어서 들어가서 사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내 소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도 작성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등기를 하고 나면 이제 정말 사용을 하면서 유지관리, 건물, 우리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해야지 그 괴롭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어딘가 뭐 부실하다거나 이러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요즘은 예전에는 시설 관리를 많이 했어요. 시설 관리에 한정돼서 하면 건축물 유지 관리가 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산 관리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물로 인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 혹시 임차를 주게 되신다면 임차인이 이제 좋은 임차인, 우량 임차인, 즉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앵커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우량 임차인이 들어와서 잘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건물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자산 관리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 양도를 하게 될 때 이제 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물 처음에 지었을 때 하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매각을 할 때 그 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수익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 양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또 세무사의 도움도 받아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적정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래야지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런 이 수익을 통해서 또 건축물을 내가 잘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이제 매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하게 되죠. 새로운 건물을 또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과정을 갖춥니다. 철거도 이제 그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철거 허가를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 몇 가지 사항 외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허가를 받아서 다시 이제 철거를 하고 나면 이게 소멸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자연으로, 흙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건축물의 생애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생애 주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정말 내가 해도 될런지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고 싶고 누구나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누구나 내 건물 갖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건축과를 딱 들어갔더니 선배님들 하시는 말씀이 네가 디자인한 건물에
위에 집을 짓고 밑에 근생 건물을 해서 거기 카페를 만들고 사무실을 두고 그렇게 있으면 너는 건축가 들어와서 아주 행복한 그런 그 건축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건축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즉 핸드메이드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주택을 핸드메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핸드메이드라는 게 내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하는 것도 핸드메이드가 되겠지만 내가 어떤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핸드메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건축물 여러분들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죠. 그러면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부터가 개발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개발 사업의 종류 조금 딱딱하지만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체 사업입니다.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자체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 내지는 나는 땅은 있는데 노하우가 없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정말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일이 아닌데 하려고 보니 너무나 겁이 나.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지주와 그다음에 어떤 노하우를 가진 그런 그 기술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그 지주 공동 사업은 학술적으로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 뭔가 출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출자한 사람과 어떻게 이것을 수익을 나눌 것이냐. 사실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나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요? 내 욕심을 어디까지 채워주고 상대편의 욕심을 어디까지 채워줄 것인가. 우리가 그 욕심들을 적절히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4가지 방식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등가 교환 방식으로 해서 대물로서 지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역으로 그러니까 건물이라 그러면 어떤 실에서부터 어떤 실까지는 내가 가지고 어떤 실에서 어떤 실까지는 그 상대편이 갖는 그런 이제 대물로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같이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요. 이게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을 전체적으로 다 해줘라. 그리고 개발하고 하면서 운영하는 임대료를 나에게 좀 줘라. 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사에 위임을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새로운 그 시행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시행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더라도 이 시행사가 제대로 실력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신탁사에 내 토지를 위임을 해서 신탁사에서 좀 개발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나중에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등기가 건축주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위험한 방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보시면 토지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금융사에서 PF 조달을 하고 즉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잠깐 보시면 건축주와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있으면 모두가 리스크를 서로 분담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건축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지만 금융기관은 또 여기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금융사가 또 이 시공사에게 그 본인들이 그냥 프로젝트만 가지고 비용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에게 이제 그 건설사에게 일종의 이제 부담을 좀 지우게 됩니다. 그런 부담이 뭐냐면 책임 준공이에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여된 그 크게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설계사무실이라던가 아니면 감리회사라던가 정부의 관내,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관내 역할이라던가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공사는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면서 이 대출에 대한 담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준공을 이제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대출금에서 부도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지급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공사에게 좀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설 시장이나 이런 개발 시장을 보게 되면 건설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시공사의 역할을 이렇게 금융기관에서도 시공사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 사업에 그러면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서 관여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시행사는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소규모 건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토지주께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지주 공동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가에게 그런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구상을 이제 하게 되고 토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토지 확보를 하게 될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땅을 알아보는 그런 작업이 이제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땅에 대해서 물론 땅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그 땅을 이렇게 검토를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이 건물이 정말 생기 있게 살아나는 건물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요.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고 이게 주거지역에 적합한 지역인지 아니면 근린 상가에 적합한 그런 대지인지 아니면 좀 더 그 왕성하게 그런 활동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가라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나중에 이 건물이 정말 유용한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타당성 조사는 그럼 누구랑 해요? 라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만약에 토지주라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토지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건축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하는 역할이 법을 이게 과연 법에서 가능한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부분도 검토를 하지만 여기에 이런 공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주변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 시설들의 이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계약할 때 제가 이제 가끔씩 혹시나 정말 믿을 만한 시공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땅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공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민원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거를 시공사가 많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됐죠.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감리,
그러니까 설계자를 이제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그 설계를 하게 되시고, 그 설계하는 동안에는 건축주의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시공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금융권하고 먼저 협약을 했던 사항에 의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 비용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죠? 내가 PF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데 내 비용 과연 나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차차 말씀드릴게요. 네. 자, 건축의 진행 과정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제 멸실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땅으로 탄생을 시켜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획을 해야 돼요.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에다 내가 뭘 넣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땅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될 거고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철거를 하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다시 증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수반할 수도 있고요. 대수선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요즘에는 유행하는 이제 트렌드가 있죠. 각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사동의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그 신사동의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이 결국 뭐 근생보다는 일반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택을 개조하기도 하고 다시 신축을 하기도 하고 용도를 변경을 하기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근생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요즘에 옷가게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지 선정을 해야 돼요. 어떤 땅이 좋을까? 평지면 다 좋겠다. 예, 평지 다 좋죠. 그럼 평지면 과연 평지만이 좋은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 땅을 딱 봤을 때 저게 경사가 줬는데 경사지 땅 너무 불편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경사지인데 저걸 잘 활용해서 하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를 건축사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그 건축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옆집에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 시공자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공자가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이게 법규까지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주변 건축 현장의 시공자가 아니라 건축사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를 하시면 법규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한다거나 여기에 굉장히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신에 땅 매입은 공인중개사랑 하셔야 되겠죠? 대지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검토를 할까요? 네. 주변에 이제 그 대지 주변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차량은 어떻게 운행이 되고 향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이 건물의 주향은 어디로 하면 좋겠다. 출입구는 어디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초반에 같이 검토하는 게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것은 대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제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엔 굉장히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구청에 가서 이걸 다 서류를 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시면 이제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토지 이음에 들어가시면 뭐 지목이라던가
면적,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지역지구, 이게 일반 주거지역인지 일반 상업지역인지 그런 지역지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땅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보시고자 할 때 토지 이음을 보시면 되고, 제가 밑에 써놓은 이 시리얼이라는 사이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소유권 변동 일자나 공시지가, 뭐 개별 주택 가격까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관한 현황 정보, 예를 들어서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사이트가 일사편리입니다. 일사편리는 정부24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일사편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도면을 보는 것은, 이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도면을 보는 것은 그거는 이제 건축주나 건축주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워드로 되어 있는 그 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뭐 층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편리에서 뭐 열람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가지고 이제 지역지구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는 이런 서류의 내용을 이제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그 공시지가는 얼마의 금액인지, 그리고 지역 지구,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전용 주거지역인지, 일반 주거지역인지, 뭐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토지 이음 사이트입니다. 토지 이음에 딱 들어가시면 저 위에 집번이랑 주소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를 검색을 하면 내 땅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리얼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빠른 주소 검색 있죠? 그 칸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사편리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사편리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종합증명서를 이제 열람을 하시면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규적인, 개괄적인 법규는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 선정에 대한 확정을 할 때, 물론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좋을지, 어떤 토지가 좋을지, 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용도 변경이든 증축이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지이든 경사지이든 도로가 좁든 넓든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을 이제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시행해봤던 건물인데요.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분양도 된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경사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분이 뭐냐면, 경사지인 경우에 지하와 1층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규적으로는 지하는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는 그 흙의 면적이 2분의 1을 이제 넘어서면 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모델처럼 앞부분이 다 트여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앞부분이 다 트여져 있으면 1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장상에 이거는 법규상으로 지하 1층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1층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양면에 있었는데 앞에 저 뒤쪽에 있는 후면부가, 거기가 이제 전면부가 되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1층이 되고, 여기 지금 바로 앞에서 보시는 제가 손으로 잘 안 되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부분이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보셨을 때는 열악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건축사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리고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대지 선정할 때도 이왕이면 건축사의 도움을 받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어떤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라고 하면 그 건물이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라는 것이 항상 도로하고 맞물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규모 땅을 개발을 하려고 볼 때는 사실은 그 소규모 땅 앞에는 도로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내 땅 중에 일부분을 내줘야 되는 형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법규적인 내용을 잠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도로에서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은 법규상에서 4m 이상 돼야지 도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나다 보면 뭐 3m짜리, 2m짜리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도로들은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는 도로의 폭을 4m를 만들어줘야 돼요. 개발을 할 때, 내가 땅을 지을 때, 땅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러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로의 센터에서부터 내 쪽으로 2m, 상대편 쪽으로 2m 해서 그 4m 도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땅을 침범하게 되죠. 내 땅을 침범하게 되면 그 침범하는 땅은 저희가 대지의 면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도로가 너무 좁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 땅인 경우에 우리가 보통 4m, 6m의 땅에 모퉁이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4m와 6m 내지는 6m 이하 그리고 이제 8m 미만 우리가 보통 이제 도로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4m 이상부터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m부터 8m 미만의 도로가 만나는 데는 우리가 모퉁이 같은 경우 차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각전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큼은 또 내 땅에서 내줘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8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모퉁이에 있는 거라 그러면 가각전제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각도가 대지의 각도가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의 땅이.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가각전제를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90도에서 120도 정도까지 120도 미만까지는 이게 조금 넓기 때문에 가각전제를 그래도 조금만 해줘도 차가 지나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6m와 8m 미만의 도로가 양쪽으로 서로 6m와 8m 넓은 도로죠. 그 정도면 그 도로가 만날 때는 이제 4m씩 끝부분에서부터 4m씩 가각전제를 해주고 가장 작은 4m와 6m 미만, 그 다음에 4m 이상, 6m 미만의 땅이 만났을 때, 그리고 90도 미만의 땅인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는 2m씩 가각전제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모퉁이 땅인데, 도로가 두 개가 양쪽으로 있는데 서로 교차하는 도로가 8m 미만이야. 그러면 가각전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건축사들이 면적을 금방금방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건축사들은 법적으로 다 따지니까 금방금방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요거 딱 서류 보고 내가 그냥 어바웃으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정말 간단한 산식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적어봤는데요. 자, 지상 연면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상 연면적이라는 것은 지상청의 그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그 합계. 지상 연면적을 산정하고 싶어요. 도대체 내가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지상으로.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대지 면적과 용적률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의 몇 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대지의 2배만큼 지상에다가 그 바닥 면적 합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평짜리 땅인데 이제 평 단위 쓰지 않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평을 쓰겠습니다. 100평짜리 땅인데 여기에 지금 200%다. 용적률 200%다. 그러면 100평의 2배. 그러면 200평만큼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지상에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는 어떻게 되죠? 지하는 용적률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는 내가 지하에다가 여기가 여기 지하도 잘 되는 지역이야. 지하도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뭐 그게 지하 1층이든 지하 2층이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지하 1층 정도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지하는 대지 면적의 한 80% 정도를 지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하 필요 없고 주차장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주차장 면적을 어떻게 따지지? 도대체 몇 층까지 지하 몇 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고민되시죠? 그래서 제 경험치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에 예를 들어서 뭐 2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걸 용도의 구분에 따라서 주차장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뭐 10대가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뭐 한 2대가 나온다더라. 쉽게. 그럼 2대가 나온다더라. 뭐 이게 지하를 그렇게 파는 건 아닌데 여하튼 10대라고 할게요. 그럼 10대가 나온다더라 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하 주차장의 면적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경험치로 보니까 법정 주차 대수에다가 한 대당 약 한 38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40제곱미터 정도 곱하시면 그게 지하층의 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하는 대지의 면적의 한 80% 정도 잡으면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85%, 90%까지도 가는데요. 일단 편하게 하기 위해서 80% 정도로 잡고 하면 100평짜리 땅에 그러면 지하 1층은 한 80평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곱미터로 환산해 보면 약 3배 정도 해서 한 240회배 정도라고 그냥 얼추 계산을 해보면 그 한 대당 40회배라고 봤을 때 계산이 나오겠죠. 40회배는 10대라고 그러면 400회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아까 240회배, 400회배, 250회배 반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뭐 최소 2층, 지하 2개 층 이상은 파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거기다가 이제 기계실, 전기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거 들어가는 거를 약 한 지상 연면적의 7%에서 8% 정도 뭐 작게 잡으면 5%도 잡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면 지하 몇 층 정도 나올 거고 지하 면적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지상 면적 구했던 거, 지하 면적 구했던 거 같이 더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체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구나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연면적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공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평당 공사비를 얼마로 잡으니 이게 몇 평 정도 되니까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 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폐율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지의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 대지의 반만큼만 위에서 건물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반만큼만 그 반만큼의 면적만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 보시면 한 층에 예를 들어서 50%니까 그러면 100평일 때 50평이 한 층이 되겠네. 근데 총 200%였잖아요. 그럼 4배. 50%의 4배잖아요. 용적률. 그래서 4층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4층 이상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바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은요, 부동산은 사실 내 돈 다 가지고 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내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사업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돈으로 본인이 돈이 다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그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 말고도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비용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토지 비용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 분석의 표를 이제 개괄적으로 작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은 투자 대비 나중에 이거를 했을 때 얼마의 나에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거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 주택이든 이런 소규모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면 이제 평형하고 세대수가 있고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시세가 있으니까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정하시면 그러면 이제 내 수입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입 부분이 나올 거고 상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층별 분양가를 같이 해주면 상가에 대한 금액까지 나와서 전체적인 나의 수입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수입은 정말 간단해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출 부분이 문제죠. 지출 부분이. 그래서 지출 부분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은 환산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토지비, 그 다음에 아까 전체 연면적이 나와서 거기 평당 시공비 어바웃으로 계산한 그 비용 해가지고 이제 직접 공사비가 얼마가 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감리비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비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분양 대행사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부담금 내야 되는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등기비라던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PF이자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탁을 했다 그러면 신탁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비용들까지 합산을 하고요. 합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하는 케이스라고 하면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이제 토지 쪽에서 시행사 쪽에서 마련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것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다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세전 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후에 이익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률을 이제 요새는 뭐 많이 잡으면 10%가 많이 나오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5%에서 8% 정도 잡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수익을 잡게 되고요. 자, 제가 건축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법규에 설계는 누가 하게 돼 있냐면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 게 건축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규적으로 설계는 건축사법에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설계비 아끼기 위해서 옆집에 그 시공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 설계도 해준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 없지요. 그 시공비 안에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설계비가 들어가면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 아니에요. 시공자가 해준다 그랬으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사에게 비용을 주게 되면 건축사는 그 받은 비용만큼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건축사는 인건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도면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작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단축시키겠죠.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도면은 그만큼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적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건축사에게 적정한 비용을 주시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시다 보면 간판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축연구소
이거는 건축사가 아닙니다. 왜? 법적으로 건축사법에 건축사는 건축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건축사만이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무슨 연구원, 무슨 건축사를 빼고 건축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 사무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적법한 명칭은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제일 적법한 명칭이고 거기는 건축사가 이걸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사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비슷한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알아두시면 좋겠죠. 건축사가 있는 데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설계를 맡기시려면 여기다 맡기셔야 됩니다. 자,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사법에 이렇게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뭐 현장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건축물의 그 대지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가, 허가, 승인, 신청 이런 업무 대행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자격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하는 게 적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계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부분인데 이게 설계가 잘못되면 새로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공사했을 때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습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해봤는데요. 청주 노래방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크게 났습니다. 문이 있어서 열었더니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공도 문제지만 시공자도 문제지만 건축사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이런 그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재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토지를 사기 전에 하는 기획 업무, 그 다음에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루한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는 그럼 어느 정도의 도면이 나와야 되는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계 디자인의 이제 워크 프로세스로 보시면 이제 기획은 어쨌든 현장 조사라든가 설계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뭐 이제 그 사례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단계가 되고 계획 설계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설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 검토, 대지 분석, 뭐 계획 방향, 그다음에 매스 스터디, 그 인명 계획, 평면 계획, 그다음에 뭐 단면 구조 이런 것까지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 설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물론 설계 개요라는 부분이 면적은 변할 수 있지만 개괄적인 것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설계 개요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 설계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계획 설계와 기본 설계 그 사이에서 건축 심의가 필요하다면 심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까지 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이 인허가가 나게 되면 물론 인허가 중간에 실시 설계가 관여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허가가 나게 되면 실시 설계를 하는데 이 실시 설계가 결국 공사를 하기 위한 그 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보고 시공자들이 그대로 치수를 재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철근이 몇 가닥이 들어가고 몇 미리짜리 몇 가닥이 들어가고 위치는 어디이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거대로 시공자들이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설계 도면대로 짓는 거니까요. 그 시공자가 마음대로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보시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그 법규 검토나 계획 설계, 기본 설계, 그다음에 실시 설계 이런 단계, 그 과정 안에서 인허가 협의까지 다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공을 할 때 감리의 역할은 이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잘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그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가 그걸 하게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리를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허가권자가 지정한 그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설계했던 설계자의 의도를 그 감리하시는 분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감리하는 건축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설계 의도 구현,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 의도 구현이라고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리의 역할이 하나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 의도라는 것이 있고 이 재료를 여기에 왜 썼는지에 대한 부분, 이 공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 디자인 의도, 그게 이제 결국은 사후 설계 관리인데요. 시공하는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법규 검토를 이제 보셨는데 법규 검토 같은 경우는 참 민감해요. 법규 검토를 잘못하게 되면 인허가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법규 검토가 사실은 초반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땅을 매입하고 나서 잘못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허술하게 되면 법규 검토를 잘 못하게 되면 땅은 샀는데 그거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참 힘들잖아요. 본인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 검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설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의용 도서, 허가용 도서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비용을 적게 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짧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냐면 관에다가 허가를 받은 도서니까 이거대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옷을 사실 때도 최종품으로 나오는 것이 이거 디자인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여기 손이 더 많이 들어갔고 적게 들어갔고 라인이 들어갔고 이건 안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잖아요. 신발 디자인이 어떤지도 보시고요. 그런 것처럼 그걸 상세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면 치수가 들어가 있는 도면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용 도서는 기본 도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허가용 도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밀한 치수가 들어간 도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 도서라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용 도서를 가지고 허가 났으니까 이걸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시공자라든지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가용 도서는 공사용 도서가 아니라는 점, 공사용 도서는 실시설계 도서가 공사용 도서입니다. 네, 이거를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허가용 도서만 그 시공자를 정할 때 허가용 도서만 주고 이거면 뭐 시공자가 얼마에 그 할 수 있는지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도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옷에도 부분에 보면 여기는 단추를 뭘로 하고 단추 색깔은 뭘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듯이 도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근데 허가용 도서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용 도서만 제시하시고 이걸로 얼마 할지 제시해 주세요 하면 나중에 반드시 공사비를 증액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도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법규 검토는 크게는 뭐 이제 도로, 건폐율, 용적률, 뭐 대지하는 공지, 그 다음에 전용 주거 지역이나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게 그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조권이라던가 뭐 주차 대수 조경, 이거 외에도 법규 검토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그냥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관련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는가라는 분야를 보시면, 건축사에게 맡기면 건축사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면허제도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토목, 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기술자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다 용역을 이제 건축사가 다 나눠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축사는 계획을 하지만 다른 기능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획도 하지만 그런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는 그런 주간 부서다, 그러니까 주간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다 용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이 필요하게 되면 경관이 들어가고, 교통에 대한 교통영 평가나 이런 것 수반이 돼야 될 때는, 물론 소규모에서는 여기까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경관이나 교통까지는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진 않지만 조금 규모가 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가 다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그러면 내가 받을 설계 최종 납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설계서에는 도면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도면을 봐야지 어떻게 이거를 지을 치수가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조계산서라든지 기계설비 계산서라든지 전기계산서라든지 이런 이제 계산서가 나옵니다. 뭐 우호소 그러니까 토목에서는 이제 그런 우호소에 관한 그 계산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방서는 어떤 재료를 이 재료는 이러이러하게 써야 된다. 이러이러하게 배합이 돼야 된다. 시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시방서거든요. 그래서 그 시방서가 들어가고, 내역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물을 짓는데 자재를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나 나온다라는 게 내역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소규모 건축에서는 건축사에게 내역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내역서를 빼고 시공자에게 그 내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받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십사하고, 계획 설계가 이런 정도구나,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계획 설계 안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이제 보십사하고, 제가 간단한 평면하고 뭐 이제 간단한 투시도 작업한 거 보여드렸고요. 모델 작업한 거, 그 다음에 인면 작업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계 개요인데요. 기본 설계안에 이게 면적이 법규를 검토를 해서 이게 층별 면적은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연면적은 어떻게 되고 주차는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면적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설계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인데요. 도면을 어떤 분들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면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런 평면도 이 정도의 이거보다 조금 표시는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배치가 이렇게 되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평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인면이고요. 그래서 인면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도면이고, 그 다음에 CC 설계하고는 차이가 그럼 어떻게 있죠? 라고 보면 아까 보시는 이런 인면에서 끝나는 건 이제 기본 설계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옆에 단면도 잘라갖고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치수들이 들어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도 밑에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여기를 잘라서 부분적으로 공사할 때 이것을 보고 하세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 이제 끊어놓는 것들이 이런 이제 상세도가 반영된 것이 CC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CC 설계 도면에는 축척을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뭐 1대 5, 그러니까 5분의 1 축척, 10분의 1 축척, 20분의 1 축척, 이런 도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세한 도면들이 들어가는 건 여기 사이즈를 얼마큼 하고 여기는 재료를 뭘로 쓰고 요거 형태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도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대로
공사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공자가 고민을 하겠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침 건축사한테 물어봐서 도면이 모촉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오면 좋은데 안 오게 되면요. 아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이런 형태가 안 나오겠죠? 최종 결과 부분으로. 그래서 시설계 도면이 중요한 겁니다. 즉, 공사용 도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러 분야가 같이 협업해서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보셨죠? 예전에. 그래서 이게 설계를 무시하고 그냥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정말 건축물에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축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시공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건축사를 잘 정해서 협업을 잘해서 계획안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시공하는 분, 과연 내가 컨트롤이 가능할까? 왜요? 시공하는 분한테 우리가 이제 나쁜 케이스로는 계약을 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어요. 나 시공 못 하겠어요. 그럼 시간이 자꾸 갑니다. 시간이 자꾸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대출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자가 자꾸 커져요. 내 비용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기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때 시공자와 계약하고 나면요, 갑과 을이 바뀝니다. 건축주가 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을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 시공 도급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이거 내가 평당 얼마에 싸게 해줄게요. 이거 설계까지 해서 다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나 이렇게 뭐 싸게 해줄 수 있어요. 믿고 맡기세요. 평소에 잘하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이가 틀어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재료는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설계도서에 재료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개괄적인 부분만 하다 보면 우리가 끝부분의 마무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면이 없으면 시공자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그러지요. 라고 공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청구서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업이 돼서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그 비용을 안 주게 됐을 때 나 비용 못 받았으니까 공사 못 하겠습니다. 돈 줄 때까지 안 할래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워하는 거고, 우리가 건축하면서 10년 늙는다는 게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많은 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은 당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건축주가 집니다.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계도서 중요하고요. 시공자,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공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시공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서 이제 해체 감리도 이제 이것도 지정이거든요. 해체 교육을 받은 건축사들 중에서 랜덤하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체 감리를 하게 되고 멸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또 새로운 착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이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하나 더 늘어나서 우리가 그냥 철거하고 싶어도 그냥 쉽게 철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착공 신고하기 전에 그 감리자와 시공자를 선정하셔서 착공 신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주택의 경우에는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설계 디자인 의도 구현. 그래서 그런 그 설계를 한 사람에게 그걸 맡기게 되는데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중에서
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제 그 설계 의도 구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공사 선정할 때 그럼 비용을 어떻게 이 사람의 공사비를 나에게 어떻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이 드실 거예요. 시공사 선정할 때는 도면을 주고 나서 도면과 시방서를 주고 나서 그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만 제공하고, 즉 뭐냐면 내역서를 제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해서 이 도면을 보고 이 시방서를 보고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해 오세요. 그래서 당신들은 얼마만큼 비용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이런 경우는 시공사를 몇 군데를 두고 거기다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시면 여기 업체는 얼마, 여기 업체는 얼마, 여기 업체는 얼마로 하겠다고 했는데 싼 데도 있고 좀 비싼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시한 내역서를 보시면 내역이 어딘가는 빠져 있는 데가 좀 싼 데가 빠져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시공비, 이제 공사비 추가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누가 적정하게 이거를 잘 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찰업체의 시공사의 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이제 그 내역서를까지 그러니까 건축사가 내역서까지 작성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공내역서라는 걸 줍니다. 즉 뭐냐면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어져 있고요.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빼놓고 그걸 같이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시공업체가 얼마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수량이나 내역은 뭐 본인들이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1번을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면 착공신고, 기초공사, 바닥 기초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물 기둥이나 보호 같은 거를 하는 골조공사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공사 하게 되고 마감, 사용승인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입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용승인 나기 전에 입주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용승인 나기 전에 건물 다 지어졌으니까 나 빨리 들어가 살고 싶어요. 내지는 우리 부모님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불법이고요. 건축사는 징계 먹게 되고요. 건축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죠, 감리. 감리가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감리에게도 제재가 가고 그다음에 그런 그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조금 기다렸다가 사용 승인을 다 받고 나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 지어졌는데 급하시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요. 유지 관리는 시설 관리, 운영 관리, 자산 관리 해서 제가 모두 초기에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그 자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 운영을 하면서 앵커 테넌트를 두면서 이걸 잘 이 사람들이 계속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 같이 관리를 해줘야 똑똑한 운영 관리가 되고 건물이 오랫동안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길어지듯이 건축물도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건축물 점검 관리는 이거는 이제 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정기 점검이라는 부분이 있고 정기 점검은 이제 건축주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긴급 점검, 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인데 이거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비용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설계 비용 많이 아끼고 싶으시죠? 많이 아끼고 싶으신데 제가 공사비 대비해서 우리 요일
그 공공발주, 공공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그 업무 대가와 그 업무 범위,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2종 보통으로 해서 많이들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공사비 대비해서 보세요. 퍼센테이지 5%, 5.32% 중급에서, 2종 중급에서 공사비의 5.32%가 맥시멈이에요. 2종 보통에서 중급이. 그럼 대부분 4%대라는 거죠. 공사비의 4%입니다. 공사비의 4% 아끼셔서 나중에 공사 다시 우리가 흔한 용어 대나우시 그러니까 다시 수정하는 그런 수정해서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건축사가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아끼시겠습니까? 이게 당장의 이익으로는 설계비를 아끼는 것이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좋은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건축물도 상품의 일부입니다. 자, 5%를 아끼시겠습니까? 95%를 아끼시겠습니까? 네. 설계비 아끼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그 건축사 협회에서 서울시 건축사 협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담아봤습니다. 건축 상담과 기획 설계는 유료입니다. 네, 변호사 상담하시면 유료하시듯이 왜냐 법규 검토 잘못하면 땅 매입 잘못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법규 검토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그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액의 비용이지만 설계할 때 나중에 설계를 계약하게 되면 그 비용 안에 포함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비용에서 일부를 떼서 검토를 하는 거니까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다 받아줄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삶을 다듬어 주고요. 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단독주택에 살 때는 나무도 가꾸시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니요. 화내시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단독주택에는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고 동선도 좀 다르고요. 근데 아파트로 갔더니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발코니에 있는 식대 그 화분이나 뭐 그런 것 정도만 가꾸면 되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셨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단순해지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집은 그 집의 어떤 구조나 공간에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이들도 천정이 높은 공간에서 그런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창의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공간 창출은 건축사가 함께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